안녕하세요. 허소영입니다. 인간 이재명 읽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저벅저벅 들어가는 거 저는 참 흥미롭고 또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한테는 어땠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이재명이 공부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상은 이재명에게 어떻게 하면 좌절을 가르칠까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이재명이 공부하는 걸 극구 말리셨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가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시고 또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새벽 3시에 깨워서 청소일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 순간 그를 도왔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더는 학원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기로 작정한 이재명은 2달을 다닌 학원에 그만두겠다고 했다. 김창구 원장은 그를 불러 이유를 물었다. 돈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더는 학원비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럼 돈 내지 말고 다녀. 이재명은 자기가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아 김창구 원장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창구 원장은 다시 말했다. 그냥 다니라고. 왜요? 왜? 너 공부하고 싶잖아. 네. 그럼 공부를 해야지. 김창구 선생은 한 발 더 나가 그의 동생 재문이도 학원을 그냥 다녀도 좋다고 했다. 성일학원에서 무료로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 여럿이라는 걸 이재명은 나중에 알았다. 재명이 넌 공부해야 될 놈이야. 넌 달라. 세상에는 이런 선생님도 있었다. 김창구 선생은 아버지로부터도 단 한 번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재명에게 해주었다. 이재명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와 공장 일을 병행하는데요. 이중으로 밀폐된 락카실 근무를 스스로 자원을 하게 되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독한 화공약품 냄새 속에서 할당된 작업량을 최고의 속도로 해치웠습니다. 포기의 순간 자신을 알아봐주고 도와준 김창구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재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선가 또 다른 이재명들을 키우고 계실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 믿음과 희망을 주고 계신 어른들이 계셔서 또 다른 이재명이 열심히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그 어린 새싹이 제 결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김창구 선생님을 통해서 이재명은 배운 것이죠. 네, 이재명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기에 그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15cm로 키가 훌쩍 동안 해도 꿈쩍하지 않는 뼈가 있었어요. 대항 실업에서 플라스기에 치인 손목 때문이었는데요. 잠깐 그 상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오리엔트에 다닌 지난해 동안 키가 무려 15cm나 컸다. 그렇게 폭풍 성장을 하면서 뼈도 자라났다.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가 대항 실업에 프레스기에 당한 그의 왼쪽 손목 바깥뼈였다. 프레스기에 관절이 으깨지면서 성장판도 파손되었던 것이다. 왼쪽 손목뼈 2개 중에서 안쪽 뼈만 폭풍 성장을 하면서 자라지 않는 바깥을 압박했다. 결국 팔이 눈에 띄게 뒤틀리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이재명의 구분팔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날의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춥기 시작하였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 7도나 내려가서 꽤나 추웠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매우 혼났다. 아침에 일어나니 팔목이 아파서 회사에 못 나갈 것 같았다. 회사에 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손이 아파서 못했다. 그래서 오후엔 조퇴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 카드가 서울직으로 되어 있어서 치료도 못 받았다. 낮에 집에 오는데 바람이 몹시 불었다. 이재명 일기 1980년 1월 30일의 이야기였습니다. 선거전에서 군필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픈 팔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그때 그대로 팔이 굽었고 그로 인해서 훗날 미필자가 되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그에게 인색했습니다. 학원에 가겠다는 그를 말리고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그날 일기에 처음 죽고 싶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한테 학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검정고시 시험 발표가 날 때까지 나가지 말란다. 내 용돈으로 나가겠다니까 안 되겠단다. 나중에는 화까지 내면서 나는 죽고 싶다. 이재명 일기 1980년 4월 24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그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합격자 번호를 확인한 그가 자신의 일기장에 쓴 영문 일기는 이랬습니다. Today is my best day. Tomorrow is the most day. 그럼에도 희망과 절망이 온탕과 냉탕처럼 오갔습니다. 전두환이 과외금지 정책의 한편으로 검정고시 합격자는 예비고사를 면제한다는 신문기사에 뜰 듯이 기뻤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날 형과 나는 대화입니다. 신문기사를 들여다보던 재영형이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직장생활 3년 이상 하고 학력고사 합격한 사람한테만 예비고사 면제해 준다는 거잖아. 응? 그게 왜? 이재명은 재영형에게 물었다. 넌 안 되잖아. 내가 왜 안 돼? 넌 네 이름으로 다닌 공장이 없잖아. 아뿔싸. 이재명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3살부터 17까지 4년 넘게 공장에서 일한 그의 시간은 그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 4년 동안 그의 이름은 박승원이었고 이재선이었으며 권영웅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으로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 그저 노력이다. 이재명 일기 1980년 6월 5일. 아버지는 혹독했습니다. 정규대학에 가고 싶은 그에게 전문대학을 강요했고 시장통 청소부로 다시 공작으로 끊임없이 그를 노동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삶도 고단했습니다. 그걸 알기에 그도 묵묵히 따랐습니다. 밤새 쓰레기를 치우고 들어온 그의 몸도 쓰레기처럼 구겨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간절히 살고 싶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픈 팔을 감싸고 눈 어느 날의 일기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자는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하는 얘기는 나는 병신 될 거란 얘기다. 정말 아버지는 어떻게 된 사람인지 모르겠다. 집 살 돈을 깰 수가 없어서 치료를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마침내 대학 입시도 또 팔을 고친 일도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재명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연탄불을 피웠지만 2번 모두 멀쩡하게 깨었습니다. 잔소리 많던 약사가 수면제가 아닌 해가 없는 약을 주었던 것이죠. 책장을 넘기며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몇 번인가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 잔소리 맡던 약사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픈 팔을 만지면서 고쳐준다고 했던 자기보다 더 가난했던 그 매형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눈치채고 받아주는 사회. 학업에서는 김창구 선생님이 계셨고 자살의 위험에서는 동네 약사와 가족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딛고 일어섰지만 대학에 들어갈 길이 막막해진 이재명에게 공부를 해서 어머니에게 호강을 시켜드리겠다라는 바람은 이미 틀려버린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기왕 일이 된 김에 그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었습니다.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전거도 옷과 신발도 탐한 적이 없는 그였지만 카메라 한 대는 꼭 가지고 싶었다. 카메라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시간을 사로잡아주는 마술사였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의 소년공 4년을 기억해준 것은 찰나의 순간을 사로잡은 몇 장의 사진이었다. 그가 만난 아름다운 풍경, 그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을 거기에 담아두고 싶었다. 그가 살았던 흔적 몇 장은 이 세상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네, 카메라에 대한 마음이 간절할수록 어머니의 거친 손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죠. 카메라냐 어머니의 금반지냐를 고민하던 자신을 향해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워? 에이, 이 도둑놈아, 은혜도 모르니? 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짐작하셨듯이 어머니의 금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처럼 돈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에 쓰이지 않으면 그게 돈이냐. 나는 내가 번 돈을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일에 쓰겠다. 그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머니였으므로 그는 공장과 학원에 걸어다니며 아낀 용돈 5만 원으로 어머니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드렸다. 처음에는 엉뚱한 데 돈을 썼다고 펄펄 뛰던 어머니는 어느 날 이재명에게 말했다. 재명아, 내는 이 가락지를 끼고 있으며 세상에 부러운 것도 무서운 것도 없대. 혹독한 소년기를 지나오면서 죽음조차 쉽지 않았던 이재명에게 이 시간은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먹는 것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기문이 참 많습니다. 가난 때문에, 부적응 때문에 학습 수준이 안 따라와서 등 여러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던 셈이죠. 이재명은 자신의 경험을 어느 하나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장 초임 시절인 201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기초지방정부 최초로 대한교육기관의 운영비와 무상급식비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우리 아이들의 삶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모든 곳에 김창구 선생님이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 역할을 정부와 제도가 맡아서 제2의 김창구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의 청소년기, 소년 노동자에서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학습자로서의 좌절과 희망을 다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의미 있는 어른들을 언급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김창구 선생님 같은, 그리고 잔소리와 함께 가짜 수면제를 주어서 이재명을 살렸던 약사 같은 어른에 대한 경험이 있을까요? 제도나 정책적으로 이웃 공동체가 되살아나게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견 한 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